챕터 2에 들어가기에 앞서 복습 차원에서 인트로 챕터를 리캡 해보자면 대체 투자와 핀테크 강의 전체에서 우리는 대체 투자 영역에 대해서 큰 틀에서 이해하고 이번에 투자의 기본이 되는 내용들을 배우고 나서 지금 금융시장을 근본부터 변화시키고 있는 AI 자동화나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영역 등 새롭게 펼쳐지는 핀테크 시장에서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2025년 현재 시점에서 금융시장을 돌아볼 것입니다. 우선 지난 챕터 1에서 우리는 대체 투자의 범주,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헤지펀드, 원자재, 부동산 펀드나 펀드를 구조화해서 운용하는 보통 몇백억, 몇천억 조 단위의 펀드를 굴린다고 하는 대체 투자 자산 운용 영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지난 첫 인트로 챕터에서 정리했던 기존 금융시장의 흐름, 머니 플로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챕터 2의 내용을 왜 파악해야 되는지를 짚어보기 위해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나 기관, 개인, 재단, 기금들로부터 자금이 사모 헤지펀드나 연기금, VC 등 바이 사이드로 유입이 되고 셀 사이드 증권사 등으로 발행 유통시장을 거쳐서 기업체로 큰 틀에서 자금이 흐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셀사이드 인베스트먼트 뱅킹, IB 부서가 예를 들자면 주식, 채권, M&A나 프로젝트 금융, ABS 증권이나 출자 및 신용 공여, 인수금융에서의 금융 업무를 지원한다고 지난 인트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 들어가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VC, PE, 해지 등 대체 투자 영역을 보기 전에 사실 그 대체 영역이 파생된 오리지널 시장, 즉 주식, 채권과 같은 전통 투자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본적인 이해도를 갖추고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 등으로 넘어가는 것이 순서상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넥스트 스텝인 대체 투자나 핀테크 영역으로 바로 넘어가면 우리는 결국 피상적인 접근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앞으로 개인 투자에서도 결국 겉돌면서 겉핥기식 투자를 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투기나 마찬가지인 위험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부터 진행하는 챕터 2의 기업 가치 평가, 재무제표 분석, 투자 성과에 대한 이해가 건전한 투자를 진행하는 시장 참여자인 우리에게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과제이며 앞으로 배울 투자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 구축에 필요한 기본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체 투자 자산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시켜서 자산 간의 상관관계를 줄여서 위험 분산 효과가 커지게 되는, 즉 수익률 개선 효과를 가져와 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개인이 대체 투자 영역에 접근하기에 기존에 어려웠던 부분이 핀테크와 같은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정교하고 잘게 세분화되고 소규모 자금이나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한 개인도 접근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의성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새롭게 펼쳐질 기회를 살펴보기에 지금이 바로 합당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살펴본 자금의 흐름에서 마지막으로 금융시장에 자금이 흘러간다고 보는 corporate, 기업체 중 우리는 어, 개개인으로서 기업의 경쟁 모델이 시장에서 우수하다고 파악이 되면 그때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하다고 본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것이 가치 투자를 진행할 때 우리가 처음으로 고려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서 좀 더 들어가 기업의 미래이익을 추정해 보는 단계에서는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시장에 내놓은 보고서나 자료들을 통해서 미래이익을 추정해 놓은 데이터들을 보고 좀 더 비교 분석을 해보고 싶다 하면 현금 흐름 할인 모형, DCF나 PER, PBR 등 주가 배수 모형을 보면서 산업군 내에서 기업이 어떠한 위치에서 어떤 기대치를 갖고 시장에서 유통되는지를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 주식에 대한 투자 가치는 그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해당 기업의 미래 기대 이익과 투자 위험을 반영하는 할인율에 의해서 주식의 투자 가치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투자 가치 결정을 위해 주식 가격을 예측하는 방법에는 기본적 분석과 거래량이나 가격 변화 패턴, 즉 차트 분석과 같은 기술적 분석에 의한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분석은 기업의 진정한 가치, 즉 intrinsic value, 내재 가치 또는 같은 개념으로 fundamental value, 본질적 가치를 찾아내고, 이렇게 찾아낸 진정한 가치가 시장에서 주가로 반영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value가 생각보다 낮다고 판단되면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고,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저평가 시점까지 주식 매수를 유보하게 됩니다. 또한 기본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 변수나 산업 변수, 기업 자체 변수들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기업의 미래이익 흐름은 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판매량, 판매 가격, 그리고 재반 원가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기업의 생산성, 자산 이용의 효율성, 재무 효율성 등을 파악해 기업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투자 의사 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이 크게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재무상태표 세 가지로 구성되며 세 가지를 연결지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정 기간 동안 기업의 수익성과 성과를 보여주며, 현금흐름표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통해 기업의 자금 운용 능력을 분석합니다.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구조를 나타내어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 재무제표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기업의 재무 상태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다음 내용을 보면서 저희가 유동성, 안정성, 레버리지 비율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전체적인 재무 상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을 먼저 익히고 나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업의 유동성입니다. 재무제표 분석에서 유동성 지표는 기업이 단기 부채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동성 지표는 유동비율과 당좌 비율이 있겠습니다. 유동비율은 현금, 매출채권, 시장성 유가증권 등과 같은 기업의 유동자산을 단기 차입금, 매입 채무 등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2, 즉 200% 이상이면 단기 부채 상환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유동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기업이 불필요하게 많은 자금을 현금성 자산에 묶어둬서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동 비율은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좌 비율은 유동자산을 재고자산을 제외한 현금, 시장성 유가증권, 매출채권 등과 같은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으로 재고자산이 단기부채 상환에 직접적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를 보완합니다. 당좌 비율이 높으면 재고자산이 적거나 재고 회전 속도가 빠른 기업임을 시사하며, 당좌 비율은 또한 경기 불황기에 더 적합한 평가 비율입니다. 이처럼 유동성 지표는 기업의 단기 생존 능력을 체크하는 청사진과도 같으며 산업별 특성에 따라 적정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이나 제조업 등 재고 회전이 중요한 업종에서는 당좌 비율이 높아야 하며, 서비스업 등은 유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도 영업 활동의 특성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지표로 기업의 진정한 현금 창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금 유동 부채 보상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기업의 영업 현금 흐름을 유동 부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단기 부채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40% 이상이면 현금 흐름을 통한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정성 지표는 기업의 중장기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는 부채 비율과 이자 보상 배율이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총부채를 총자산 또는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 리스크가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이 100% 이하 또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안전한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이자 보상 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 비율이 1보다 크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자 보상 배율이 1보다 작으면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재무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채 자본 비율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총계가 높다는 뜻이 되므로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재정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상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안정성 지표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이자 보상 배율이 높다면 단기적으로는 재무적 위험을 피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채 구조의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투자에 필요한 정보로서의 주요 재무 비율에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익성 비율, 활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 안정성 비율, 유동성 비율, 성장성 비율 이렇게 다른 비율들이 있으니 참고 삼아서 이 재무 비율들을 훑어보고 이 표를 참고해서 전체적인 시야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레버리지 지표는 기업이 부채와 고정비를 활용하여 수익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Degree of Operating Leverage, 영업 레버리지 DOL과 Degree of Financial Leverage, 재무 레버리지 DFL이 있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는 매출액의 변화에 비해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 영업이익 EBIT, EBIT 이걸 의미합니다. 영업 레버리지란 회사의 전체 영업 비용 중에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또한 매출 변화에 대한 영업이익의 민감도를 표현하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즉 영업 레버리지가 2인 회사는 매출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0% 증가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성장하고 매출이 커질수록 고정 비용보다 변동 비용이 더 빠르게 성장하게 되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영업 레버리지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영업 상황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액이 변동될 때 영업이익의 변동은 더욱 증폭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고정비는 영업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정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고성장 회사가 영업이익 흑자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만한 매출 규모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이 변화율에 대한 earnings per share 주당 순이익 EPS의 변화율의 비율로 정의됩니다. 마지막으로 degree of combined leverage 결합 레버리지는 DCL이라고 하는데 영업 레버리지와 재무 레버리지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제조업은 고정자산 비중이 크고 고정비가 많아 영업 레버리지가 높을 수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과도하지 않다면 단기 부채 상환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특성은 이렇고 또 다른 유통업이나 소매업 이쪽은 재고 회전 속도가 빠르므로 유동 비율이 높아야 하며 이에 따라 레버리지 효과가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비스업은 유용 자산이 적고 자산 회전 속도가 느리므로 부채 비율이 높아도 이자 보상 배율이 높다면 재무 리스크가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리지 지표를 해석할 때는 단순히 수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 모델과 산업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PE나 VC 등 기관 투자자들은 단순히 재무제표의 수치만을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는데요.
특히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는 유동성 지표가 낮더라도 연구개발, R&D 투자나 신규 고객 확보 속도, 시장 진입 가능성 등 성장 잠재력이 높다면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유동성 부족을 메울 추가 투자 유치 가능성, 시장 점유율 확대 가능성, 그리고 경영진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단기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향후 매출 성장이나 외부 투자 유치로 유동성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겠습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50% 이하이고 자기 자본 비율이 높다면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PE 투자자는 이러한 기업에 추가 레버리지, 불채를 더해 매각 시 프리미엄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추가 차입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이후 매각 시점에서 높은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VC 투자자는 높은 레버리지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에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비율이 높더라도 수익 증폭 효과가 크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면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습니다. 단 레버리지가 과도하면 경영 환경 악화 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는 레버리지 수준과 성장성, 그리고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챕터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